네,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지행위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 중에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의무들도 많았었죠.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배우셨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또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또 3년 또는 5년간 보존을 해야 될 의무, 또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하여야 할 의무들을 쭉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법령상의 의무 중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죠. 이른바 법에서 부작위라고 하는데, 부작위 형태로 준수해야 될 의무가 바로 금지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33조요. 공인중개사법 33조 조문의 제목이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33조는요, 1항과 2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의 문장의 주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당 조문의 적용 대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33조 1항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나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가고, 33조 2항은 문장의 주어가 누구든지 그렇게 나갑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금지행위가 나갑니다. 그래서 33조 2항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먼저 보시게 될 33조 1항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그랬었죠.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였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준수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모두 비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었었잖아요. 여기 지금 33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밀 준수 의무와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나열되는 9가지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물론이고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조차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마저도 모두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이제 9가지 금지행위로서 나열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조문 순서대로 9가지 금지행위가 나열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그 간단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언뜻 보시면 아니 저걸 왜 금지하지? 저게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본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아주 미세한 표현의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 말하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 이 말은 알선이라는 말 하나 있고 없고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의미 차이냐면, 비유하자면 혼인을 중매한다 하고 말하는 것과 혼인을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중매자 하나가 있고 없고지만 행위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혼인을
중매한다 이렇게 말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들이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다리 놔주는 게 중매인 거잖아요. 그런데 혼인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장가를 가거나 내가 시집을 가는 게 혼인을 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죠. 그걸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개업공인중개사의 본업에 해당하는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 매매 행위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고 별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거래 당사자가 있어 그들이 매매하는 행위를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 행위가 알선이요 중개이잖아요. 그런데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된다는 거죠. 자,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과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다르다는 건 구분이 되셨죠? 그런데 구분을 해놓고도 의아한 게 그러면 우리가 중개대상물 이미 공부했어요.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땅도 못 파냐? 소속공인중개사는 집도 못 사냐? 중개보조원은 방도 세를 못 얻느냐? 만약에 입법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집 못 팝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땅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내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정하는 위헌 법률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순한 재산 취득 행위로서 한두 필지 땅을 산다거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단순한 재산 처분 행위로서 한두 동 건물을 파는 거 이걸 이 법이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하면 그 행위가 업으로 행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중개업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가 그 개념을 추출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행위를 업으로 행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행했을 때 그 행위를 업으로 행했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집장사, 땅장사 하는 행위,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단 중개대상 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이라면 겸업이 허용되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있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고차 매매업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자동차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매매를 하되 그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이 법이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지 행위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강학상 편의에 의해서 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부르기로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이 법은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하는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도 이 법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금지 행위에서의 특징은요, 알면서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 용어로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표현할 때 악의, 선의라고 구분하여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의일 경우에 금지행위가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금지행위의 특징입니다. 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 중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그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 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자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몰랐었다면 이건 금지행위 위반이라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알면서 악의일 경우에 금지행위가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금지행위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금지행위를 보시면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론은 중개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명목의 보수는 법정 보수와 실비뿐이다. 그 외에는 사례도 증여도 심지어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비든 단순한 선물이든 감사의 표신비든 뭐 업무 추진비, 뭐 급행료 어떤 명목이든 법이 정한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는 받아서는 안 되는데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정한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는 금 전수수는 물론이고 물품 수수하는 행위조차도 이 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겠다. 중개와 관련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오직 의뢰인에게 중개보수와 실비만 받을 수 있는데 중개보수와 실비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중개보수와 법이 정한 실비 외에는 어떤 명목의 금전도 물품도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금지행위를 보시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요체는 이겁니다.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만 금지한다고 한 게 아니라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된 언이나 행,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방법, 다시 말해 묵시적 방법을 통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도 금지행위 위반에 속한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 계약을 알선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는 댐 건설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댐이 준공 완료되면 물에 잠기는 땅입니다. 이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려고 하는 저 땅이 댐이 완공되면 아예 물에 잠겨버린다는 건 당연히 거래상 중요사항이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에게 안 잠기거든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된 언과 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거래조건 교섭을 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묵시적인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금지행위 위반을 했다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금지행위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도, 알선 등이 금지가 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에 대해서는 중개도 안 되고 매매를 업으로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은 무조건 중개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앞에 조건이 양도나 알선이 어떻게 된 금지가 된 증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분양증서 같은 것들은 대법원 판례가 아파트 분양권 말하는 건데요. 그런 분양권은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서 특정한 동과 호수까지도 확정이 되어서 토지에 정착이 될 미래의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분양권 중개를 하는 것은 중개대상물 중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 양도알선을 금지하는 거 아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칭 현장 실무에서 딱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뭐 철거민, 입주증, 아니면 무슨 마을 주민증 또는 토지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수혜증으로서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도 안 되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청약예금통장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금지된 증서 등에 속하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금지 행위를 보시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장 중간에 보면 하거나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or예요? or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도 금지행위, 당사자 쌍방 대리를 한 것도 금지행위라는 거죠. 만약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당사자 쌍방 대리는 안 했어도 이자는 이미 금지행위 위반한 겁니다. 거꾸로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다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안 했어도 이자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거죠. 하거나 오화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법상 자기계약 금지의 법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의뢰인과 비교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적 지식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의 양이 훨씬 많고 높죠. 그러니까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의뢰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과정이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r지만 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nd잖아요. and. 그러니까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했으므로 의뢰인과 거래했어도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했다면 의뢰인과 거래했을 뿐이지 직접 거래한 거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 위반 아니라고 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거래했는데 거래한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니었다면 이것도 매매를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래 방식은 직접 거래 방식을 취하였는데
직접 거래한 거래의 상대방이 의뢰인이었을 때 이것이 금지행위 위반에 속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잠깐 조금 펼쳐보면 판례는 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법률 행위를 행한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의뢰인의 수임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거래한 것도 그것은 금지행위 위반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법상 대리의 삼면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귀결인데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법률 행위는 대리인과 하였지만 그 본인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민법상 자기계약 금지의 법리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우리 민법은 대리제도와 관련해 자기계약뿐만이 아니라 민법도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죠. 공인중개사법도 당사자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민법상 쌍방대리와는 달리 공인중개사법상 당사자 쌍방대리는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민법과 다른 점입니다. 즉, 양 당사자의 사전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행위 위반에 속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쌍방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게 되면 29조 1항에서 우리가 봤었던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할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의뢰인에게 편파된 치우쳐진 중개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당사자 쌍방대리는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 금지하는 것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고 입법했다면 쌍방 대리만 금지를 하여야지 이것을 유추하고 확장해서 일방 대리까지 금한다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의뢰인 중 어느 일방, 어느 한쪽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 행위를 하는 일방 대리는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쌍방 대리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승낙이 있어도 금지 행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7번째 금지 행위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요체는 여기 있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법정 예로 앞에 이런 내용들을 설치한 건데 다시 말해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거나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라고도 말하는 미등기 전매 행위를 알선하거나 법령이 전매를 금지한 물건인데 그 물건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금지 행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대법원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에 개입을 하여 거래 알선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전매자가 아무런 양도 차액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미등기 전매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째 금지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직접 주는 행위는 물론이고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도 금지 행위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러니까 담합하는 행위 금지한다는 거죠. 이른바 카르텔을 만드는 겁니다. 회원업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외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33조 1항에 있는 33조 1항에 있는 9가지의 금지 행위를 살펴봤습니다. 33조 1항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과 고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법인의 임사원도 이러한 9가지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한 행위들이니까 하다가 적발되면 당연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재를 행정처분의 관점에서 보면요. 금지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에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3조에 있는 9가지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가 만일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된답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것은 뒤에서 행정처분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적발 후에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유들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이런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일종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등록을 한 적이 없으므로 취소할 등록도 없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자격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9가지 금지 행위는 중개보조원도 하면 안 되는 행위죠. 왜냐하면 33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다음과 고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질 않는 자인 겁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금지 행위를 위반해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으니 중개보조원은 마음껏 금지 행위를 위반해도 그냥 방치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 위반은요,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하지만 금지 행위 위반은 행정형벌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행정형벌은요, 2가지가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지 행위를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은 달라지죠. 그런데 형벌의 관점에서 금지 행위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에서 누가 위반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33조 1항의 9가지 금지 행위 중 무엇을 위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33조 1항의 9가지 금지 행위 중에서 1호부터 4호까지 위반, 다시 말해서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도 협조하는 거, 법이 정한 중개보수실비 초과의 금품을 받는 거,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 4가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나머지
5호, 6호, 7호, 8호, 9호 위반, 나머지 5호부터 9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3조 1항에 9가지 금지 행위를 봤는데 9가지 금지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행위입니다. 그런데 33조 2항은요. 33조 2항은 문장의 주어가 누구든지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가 된답니다. 5가지 보시면 첫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두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세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다섯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33조 2항의 5가지 위반 행위는 이 중에 무엇을 위반했든 간에 행정형벌은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 법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33조의 금지행위는 1항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면 안 되는 행위가 9가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5가지. 그러니까 모두 9가지, 14가지 금지행위가 있는 거죠. 근데 14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33조 1항의 1, 2, 3, 4호만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나머지 금지행위는 모두 다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할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조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어떠한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를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과 2항을 통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0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했고요. 30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 과실이나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는 같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이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등록의 절차에서 살펴봤는데 그러므로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이제 이자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등록관청은 그자가 보증 설정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해 주도록 하고 있죠. 절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그냥 교부되는 법이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보증 설정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확인되었을 때에만 그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해 주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은 업무 개시 전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업무 보증 설정의 방법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탁,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현금이나 국채나 공채 등으로 공탁소에 묻어 맡기는 담보 공탁 말하는 겁니다. 공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업무 보증을 설정할 것인지,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업무 보증을 설정할 것인지, 공탁하는 방법으로 업무 보증을 설정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택일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무엇이든 업무 보증은 셋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보증 설정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르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 보증 설정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증 설정 의무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기본적으로 4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달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은 분사무소라는 걸 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러므로 법인은 4억 원 이상 업무 보증을 설정하되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씩 추가 설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하나 있다면 6억 이상, 2개 있다면 8억 이상, 3개 있다면 10억 이상 업무 보증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아니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법인 중에는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관점에서 일컬어 특수법인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면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해서 조합원 간의 거래 알선을 하는 농지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인데 법인만큼은 분사무소라는 걸 가질 수 있으므로 분사무소 추가 시마다 2억 원 이상씩 업무보증 설정 금액을 추가 증액해야 되고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이 법인은 2천만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업무보증은 언제까지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을 해야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한 보증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보증의 연속성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변경했다면 즉 보험에서 공제로, 공제에서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변경했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업무보증을 변경해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고요. 보험이나 공제는 보험료, 공제료 납입함으로써 효력기간이 정해질 거잖아요. 효력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설정해야 될 때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기간 만료일까지는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되어서 보증의 효력이 끊어지면 15일 이내에 재설정해야 된다. 공탁금 중에 일부가 지급이 되었다면 15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채워야 한다라는 세부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중개가 완성되는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였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발급할 때는 보증관계증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도 함께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각각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제공을 하면서 보장 금액, 보증 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 기간을 설명해야 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보증 설정 증명 서류라고 하는 것은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요율 및 한도액표와 함께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걸어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업무보증 설정 제도까지 정리해 보셨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